네, 피닉스, 유니콘, 그리고 춤추는 코끼리, 좀 수수께끼 같은 제목일 텐데요. 네, 오늘 이 세션을 진행하면서 이 수수께끼 같은 제목에 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세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은 레드햇이 저희 내부적으로 그리고 우리 고객분들과 함께 데브옵스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의 제목과 같이 어떻게 데브옵스를 실현할 것인가, 어떻게 레드햇이 그것을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의 복수형이요?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네,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퀴즈 하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닉스, 우리 말로 이제 불사조인데요. 피닉스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텐데, 이 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새입니다. 수백 년 살다가 본인이 이제 스스로 자신을 불태우고 그 재 속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이클을 갖는 새이고요. 오늘 질문을 택한 이유는 조직에서 데브옵스 여정을 시작하실 때 겪게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이 이 피닉스의 삶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이 질문을 픽업했습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제 영어에 대한 원어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약간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 영어의 복수형은 일정한 규칙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캣의 복수형은 cats, 마우스의 복수형은 mice. 자, 그럼 이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4개의 보기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오늘 이 세션에서 내가 데브옵스를 어떻게 하는지 확실히 알고 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형태로 손을 번쩍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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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은 이 세션 끝나시고 앞으로 오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답은 피니, 저것을 빼고는 다 답입니다. 피니시스, 피닉스 전부 다 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다. 네, 지금 모든 비즈니스는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비즈니스를 지원하는 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는 지금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세계 최고 은행상을 3번이나 수상한 DBS 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습니다. 그 은행이 스스로를 정의할 때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는 더 이상 은행이 아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다.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요즘 디지털 금융 이런 것들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예전처럼 모바일이나 온라인 비대면 채널을 확장하는 게 아니라 데브옵스를 도입해서 조직의 문화를 혁신하고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형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차별성 그리고 경쟁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점점 더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소프트웨어의 진정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소프트웨어는 아시겠지만 확실히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버가 기존의 택시 시장에 일으킨 혼란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버가 사실은 택시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택시 시장을 파괴해버렸죠. 디지털 디스크럽션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버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소프트웨어로 하는 디지털 서비스 자체는 특허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경쟁 회사에서 그 경쟁 업체의 디지털 서비스를 그대로 복사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우버와 그랩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그랩이라는 회사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버의 서비스를 그대로 뺏겼습니다. 그대로 뺏겨서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지금 현재는 그랩푸드, 그랩페이 이런 형태로 우버를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아예 몰아내 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예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타다라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되게 택시 업계와 많은 갈등을 일으키고 하지만 서비스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카카오티에서 똑같은 서비스인 대형 택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특허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시키냐 거기에 중요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릴 데이터는 DevOps 리서치 앤 어세스먼트라는 기관에서 연간 매년 조사하는 스테이트 오브 DevOps라는 레포트가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거기에서 전 세계 수백 개의 기업 규모와 여러 가지 규모와 산업군에 있는 기업들을 조사해서 그 기업들을 각각의 DevOps 성숙도 퍼포먼스로 봤을 때 로우, 미디움, 하이, 엘리트 4개의 카테고리로 구별해서 그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그 카테고리별 기업들의 DevOps 4가지 카테고리 DevOps 지표를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 4가지 카테고리 중에 배포 주기가 있습니다. 소스 코드, 어플리케이션을 얼마나 자주 배포하냐. 이것들에 대해서 제일 낮은 퍼포먼스 기업과 엘리트 퍼포먼스 기업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10배?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8배 더 자주 배포합니다. 네, 두 번째로 리드 타임이 있습니다.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커밋해서 배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 그 차이는 얼마나 난다고 생각하세요? 50배요. 네, 조금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6배 차이가 납니다. 커밋에서 배포까지의 시간. 세 번째로 변화 실패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경된 소스 코드가 프로덕션으로 나갔을 때 그게 실패할 확률, 그건 얼마나 차이 난다고 생각하세요? 보겠습니다. 별로 차이 나지 않네요. 7배 차이 납니다. 사실은 7배도 굉장히 많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0에서 15%가 엘리트 그룹의 수치고 46%의 60%가 로우 퍼포먼스 그룹의 실패율입니다. 2번 배포하면 한 번 실패한다는 소리죠. 근데 굉장히 치명적인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커버리 타임, 실패로부터 복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얼마나 차이 날까요? 약간 깎아서 75배요. 네, 2,604배가 차이가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네, 여기서 봤을 때 엘리트 퍼포먼스 조직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데브옵스 원칙을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데브옵스 원칙을 받아들였다는 점은 여기 통계에서도 보듯이 소스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좀 더 낮은 리스크로 좀 더 빠르게 서비스를 엔드 유저의 손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기능들을 엔드 유저 손에 빨리 쥐어줄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한 빠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경쟁 우위에 필요한 비즈니스 민첩성의 본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 방법론 측면에서 데브옵스까지 어떻게 변해 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워터폴입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선형적인 접근 방법으로 개발을 진행해 나가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문제점은 맨 밑에 보시겠지만 딜리버리 타임입니다. 많이들이 이제 폭포스 개발 방법론으로 개발해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로 개발 요구사항 수집부터 개발, 테스트, 딜리버리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몇 주,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지금같이 경쟁이 치열하고 민첩성이 중요한 세상에서 저 시간이 이제까지 잘해왔던 저 방법론이 더 이상 사실은 조금 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그쯤에서 사실 애자일이 나왔는데요. 애자일은 크로스 펑셔널한 팀이 유저 스토리를
우선순위를 관리하면서 다루게 됐고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아키텍처 또한 점진적으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딜리버리 타임은요, 수일에서 수주로 줄어들 수 있게 됐죠. 하지만 이로서는 엘리트한 퍼포먼스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요. 이해쯤에서 데브옵스가 탄생하는데요. 이 데브옵스는 팀들 간의 협업을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딜리버리 타임은 수일에서 수시간까지로 그 시간을 최대한 딜리버리 타임을 줄이게 됐습니다. 간단한 메타포를 설명드려 보면요. F1 경기에서 레이싱을 하는 레이서는 약간 애자일하게 최종 골, 파이널 골에 간다고 볼 수 있고요. 운영팀, 정비팀, 결국엔 핏 크루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골에 가는 것은 데브옵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아쉽게도 데브옵스를 제대로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데요. 가트너가 매년 준비하는 리포트 중에서 2018년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주요 장애물이 뭐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보면 컬처가 55%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프로세스하고 테크놀로지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에서 데브옵스를 접목시키는 패턴을 보면 일단 IT 인력이 주축이 돼서요. 버텀스업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2023년까지 거의 90%는 실패한다고 가트너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션에서는요. 데브옵스의 오디세이, 즉 긴 여정을 뜻하는 데브옵스의 오디세이에 집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퀴즈 시간입니다. 네, 처음 퀴즈는 동물의 복수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동물의 그룹을 영어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퀴즈입니다. 혹시 사자의 무리라는 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A group of lions 이렇게 lions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A pride of lions라고 영어로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피닉스의 그룹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게 이번 퀴즈의 질문입니다. 힌트는 방금 전에 송이 얘기했던 마지막에 강조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강조했던 단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가 정답입니다. 자, 답을 아시는 분은 아까와 똑같이 힘차게 다짐을 하면서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쪽 제 모자 쓴 분이 제일 먼저 들었어요. 네, 정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끝나고 앞에 오셔가지고 상품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닉스의 그룹은 An Odyssey of Phoenixes 이렇게 부릅니다. 예, 피닉스의 무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디세이란 단어를 앞에서 송도 강조했는데 저는 오디세이란 이 단어가 되게 데브옵스랑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약간 서사적인 표현인데요. 경험이 있는 긴 여정 이런 표현입니다. 결국 데브옵스도 저희는 여정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가 그렇듯이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형태의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여정이다. 그래서 저희는 데브옵스의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데브옵스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네, 데브옵스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의 복수형이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 규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데브옵스가 어려운 이유는 조직에 딱 맞는 정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조직에 맞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조직 내에서도 데브옵스를 생각하는 바가 다 틀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데브옵스에 대한 공통적인 생각을 먼저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아까 수수께끼 같던 이 세션의 제목이 하나 풀렸습니다. 피닉스가 왜 들어갔냐 제목에 더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책의 내용은 저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중요한 회사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조직 내에서 겪는 여러 가지 IT 관련부터 시작해서 프로세스까지 이런 고분분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2년에 진킴이 썼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때까지 또 그 전에도 사실 데브옵스의 개념은 있었지만 이 책 이후로 지금까지 이 책에서 얘기한 데브옵스의 세 가지 원칙,
세 가지 원칙이 지금까지도 데브옵스를 구축하시고 개선하시고 확장하실 때 꼭 지켜야 될 원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조직 내에서 데브옵스에 대한 공통적인 원칙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에드윈이 설명해준 이 성공적인 세 가지 원칙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mö비우스의 루프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레드햇은요, 오픈소스 디벨롭먼트 모델을 지향하는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그만큼 오픈은 저희의 DNA이자 문화인데요. 이거는 워터폴을 따르지 않고요. 끊임없는 루프와 끊임없는 진화, 얘를 따른다는 겁니다. 보시겠지만 이쪽에 디스커버리 세션의 루프를 통해서 문제를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세션에 있어서 문제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시장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판매할 것인가를 알아내게 되고요. 옵션, 피봇에 의해서 뭔가 새로운 피처와 어떤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파운데이션한 애자일 기법이 접목돼서 그 기준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원칙 중 피닉스 프로 진킴이 얘기한 세 가지 데브옵스의 기본 원칙 세 가지 중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띵킹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비즈니스에서부터 오른쪽 커스터머까지 가는 가치 전달 스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 스트림 안에 IT와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 서비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저 가치, 고객한테 전달되는 가치를 IT가 어떤 아웃컴, 비즈니스 밸류, 성과를 저런 밸류 스트림을 통해서 정할 것인가, 그걸 먼저 식별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커스터머 경험, 사용자 경험, 그리고 시장 출시 시간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제 IT의 아웃컴으로 잡아놓고 관련된 개발팀, 운영팀, 그리고 IT에 관련된 모든 팀들이 저 가치를 목표로 전달해야 되는 그 두 가지 가치를 목표로 저 밸류 스트림에 모두 참여해서 퍼포먼스를 어떻게 향상시키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원칙이 저희 레드햇 솔루션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네, 디스커버리 루프에서 Y라는 영역, 이 Y라는 영역에서는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또는 우리의 목표를 어떻게 기술할지를 도와드리고요. Who는 우리의 고객은 누구고 그 고객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걔를 정리할 수 있고요. 다음에 Outcome, 결국에는 비즈니스 니즈를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지의 영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루프에서는 보시는 프랙티스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간단한 예를 보면 타겟 아웃컴이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니즈를 어떻게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이 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목표를 수립하는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원칙 두 번째 피드백 루프의 증폭인데요. 네, 증폭이란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피드백을 빠르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은 아까 가치 전달 스트림에서 다시 반대로 돌아오는 피드백 루프가 생성이 되는데요. 모든 프로세스 개선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피드백 루프를 단축시키고 증폭시키는 데 있습니다. 피드백 루프는 한 주기가 끝났을 때, 하나의 이런 전달 사이클이 끝났을 때 반대편으로 개선해야 될 상황, 수정해야 될 사항들을 전달하고 그것들이 빠르게 다시 밸류 체인 스트림을 통해서 다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뭐 내부 사용자든 아니면 외부 고객이든 그런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민첩성을 올리는 데 핵심 요소입니다. 예, 두 번째 피드백 루프의 적용은요. 저희 쪽에 옵션 피벗 영역으로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아웃풋의 아웃컴, 결국에는 아웃컴이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 아웃컴이 나머지 갖고 있느냐, 그 루프와 또 다른 새롭게 진입되는 아웃컴을 얼마나 발굴할 수 있느냐를 통해서 옵션에서의 그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부분을 딜리버리 파트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딜리버리 파트에는 매저라는 것이 있는데요. 매저는 우리에게 발생하는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즉 아웃컴에 도달했는지 또는 이 아웃컴이 얼마나 임팩트를 주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우리와 얼마나 어울리는지를 측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프랙티스들은요, 이쪽 루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랙티스인데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리트로스펙티브가 있습니다. 리트로스펙티브는 우리가 하는 새로운 일의 방식, 이 방식을 개선하고 성찰하고 새롭게 적용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은 항상 이 리트로스펙티브를 스프린트라는 작은 사이클에서 마지막 단계 하는데요. 때로는 언제든 일정을 잡아서 하거나 즉시 필요할 때마다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적인 실험과 학습의 문화입니다. 예,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에서는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데브옵스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있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화적인 두 가지 요소는 첫 번째는 지속적인 학습과 실험입니다. 네, 지속적으로 실험하고 그리고 실패로부터 학습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과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실습과 실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저희 팀들은 이 실패로부터 빠르게 복구할 수 있고 적시에 복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또 반대로 이를 통해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고 실험을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올바른 문화를 구축하는 거는 저희 쪽에 파운데이션 영역에서 컬처와 컬래버레이션, 즉 문화 영역과 협업 영역인데요. 문화 영역은 저희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서요. 팀원의 어떤 관계 또는 마음가짐 또는 참여 이런 것을 유도하게 돼 있고요. 협업은 디스커버리와 딜리버리 세션을 투명하게 가져가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실 수 있는 프랙티스들을 이 문화와 올바른 구축을 할 수 있는 프랙티스들이고요. 그 중에 예를 든다면 소셜 컨트랙트인데요. 이는 팀이 자기들을 위한 룰을 직접 정함으로써 항상 그 모티베이션을 올리고 자율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팀들은 자신의 룰을 만들고요. 거기에서 직접 그 룰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그래서 지켜나감으로써 자율권에 대한 얘기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또 소셜 컨트랙트는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함으로써 누구나 다 참조하고 서로 간에 지켜가고 그들만의 문화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프랙티스를 통해서 어떻게 데브옵스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데브옵스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수수께끼가 풀렸는데요. 댄싱 엘리펀트입니다. 춤추는 코끼리고요. 이 책의 내용은 어떻게 엔터프라이즈에서 데브옵스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방금 전까지 데브옵스 프랙티스를 많이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고객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그런 이론들은 참 잘 돌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적용해보면 잘 안 되더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떤 것들 때문에 잘 안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늘 그렇게 해왔어 라고 대표되는 조직의 문화, 일하던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그런 방식들을 바꾸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양존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혁신적인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도입하시더라도 기존의 시스템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IT 팀들은 기존의 시스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시스템도 프로세스도 일하는 방식도 같이 양립하는 상황이 됩니다. 세 번째로 기업들이 많이 규제를 받고 있는 컴플라이언스, 규제 이런 것들로 비즈니스 민첩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크로스 펑셔널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킬셋 사람들이 필요하고 플러스 그런 사람들이 기존의 비즈니스 그리고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스킬셋을 가진 사람을 조직 내에서 소싱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엔터프라이즈에서 데브옵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협업의 문화와 여러 서비스들은 저희 쪽 레드햇에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보면 레디던시,
랩스의 레지던시인데요. 먼저는 디스커버리 세션을 통해서 비즈니스 챌린지와 니즈, 페인 포인트를 게더링하고요. 그를 통해서 비즈니스 유즈 케이스를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합니다. 그 팀과 똑같이 레드햇의 전문가들과 동일한 패턴의 팀을 만들고요. 1대1로 페어링을 한 상태에서 같이 개발을 합니다. 5주에서 12주 간에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스콥에 따라서 정의하게 되어 있고요. 이런 레지던시 환경을 통해서 고객은 문화, 결국엔 자발적으로 문제를 해결나가고 새로운 워킹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런 데브옵스 문화 환경은 같은 페어, 개발자, 아키텍트, CI 엔지니어, PO, 스크럼 마스터 이런 모든 전문성 있는 역량을 이관시킴으로써 해결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러닝 서브스크립션으로 이런 모든 솔루션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레드햇은 오픈소스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는 모든 프랙티스들은 오픈 프랙티스 라이브러리.com에 전부 다 공유되어 있습니다. 네, 시간이 짧은 관계로 사실 이 사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유튜브에서 오픈 이노베이션 랩스라고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사례들이 동영상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제가 이 글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좀 뭐 현실감 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픈 이노베이션 랩스의 서비스는 레지던스를 위주로 들어가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과정은 5일짜리 DO500이라는 교육 과정인데요. 실제 랩스는 레지던스는 비즈니스의 리얼한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 하면 얘는 시나리오에 기반한 프랙티스 또는 엑서사이즈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실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레드햇에는요, 이와 함께 러닝 서브스크립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1년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60개 이상의 컨텐츠와 400시간 정도의 실습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최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컨텐츠를 받아볼 수 있고요. 학습에 따라서 갱신되는 것을 또 반복해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드햇이 데브옵스를 하는 방법, 레드햇이 고객들에게 데브옵스를 실현시켜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세 가지 원칙, 데브옵스를 할 때 지켜야 될 세 가지 원칙, 그리고 공통적인 인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런 솔루션들은 전부 다 레드햇의 서비스에 다 녹아들어 있는데요. 레지던시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 랩, 그 다음에 러닝 서브스크립션, 그리고 누구에나 공유되어 있는 오픈 프랙티스 라이브러리, 이것들이 전부 다 제공됩니다. 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사실은 참석하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도 저희 컨설팅 서비스에 디스커버리 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데이 프리 세션이고요. 랩스에 관심 있으시거나 실제 지금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가 있으시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직접 고객 사이트에 방문해서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저희 아키텍처 그 고민하고 아키텍처를 수립하고 솔루션을 제안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세션이 끝나고 난 뒤에 레드햇 컨설팅 부스에 오시면 디스커버리 세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랩스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다른 오늘 설명드렸던 오픈 프랙티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레드햇 컨설팅 부스를 꼭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끝내기 전에 퀴즈 간단하게 끝내고 마지막으로 준비된 선물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유니콘의 그룹은, 유니콘 무리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데, 그리고 오늘 제목에 대한 마지막 수수께끼가 풀렸습니다. 이게 진킴이 내놓는 최근에 제일 최신에 내놓을 책입니다. 더 유니콘 프로젝트, 피닉스 프로젝트의 후속작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직 우리나라에는 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어로 축복의 영어 표현입니다. 정답을 맞추실 분은 똑같이 손을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여자. 정답입니다. 네, 오늘 저희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